전지적 농특이 시점! 농특이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전지적 농특이 시점입니다. 전지적 농특이 시점, 오늘은 먹거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먹거리와 농업에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수산식품분과 위원장을 맡고 계신 곽금순 위원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함께 오늘 김재철 위원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곽금순 위원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 요즘 농특이죠. 코로나 때문에 회의도 자주 못하잖아요. 가족 집밥 함께 먹느냐고 바쁩니다. 집밥. 네, 집밥 해 먹느냐고 바쁘고요.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제가 연락을 잘 못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톡이나 아니면 전화나 이런 것들 연락을 미리 좀 먼저 이렇게 드리면 무척 반가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 이 우울함을 달래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떠세요 요즘?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이제 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관련 이제 부천시의 급식 관련한 업무들을 다 하는 곳인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학생들 등교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2학기에 이제 또 그 급식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학부모들한테 그 학생 가정 꾸러미 지급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밀린 업무들 마무리 짓느라고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이가 4명인데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급식 꾸러미가 오더라고요. 그 은근히 좋던데요. 그런데 핀잔 들어요. 요즘 학교 급식을 잘해주시니까 아이들이 집이 더 맛없대. 코로나19가 이제 대유행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교류나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무기화한다든가 아니면 수출입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또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국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식량 안보의 하나의 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우리나라가 곡물 수입국이잖아요. 많이 수입하죠. 엄청 많이 수입하자면 세계 2위 정도 되는데요. 올해만 해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업이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외국에서 들어오던 곡물이 이제 수입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오래가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아주 위기의식이 느껴지는데, 식량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잘 안정적으로 공급할까, 이런 문제를 둘러싼 것을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쌀을 수출하던 국가였는데 네. 농업을 포기하고 나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죠. 네네. 저는 필리핀을 몇 년, 한 2-3번 갔어요. 네. 그랬는데 거기가 논이 없더라고요. 논이 없어요? 네. 쌀 수출 국가였던 데가 네, 논이 네, 없어요? 논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전 상황을 모르고 여기가 쌀이 원래 생산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사탕수수밭으로 변해버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국적 기업들이 와서 사탕수수를 재배하면서 논이 다 없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논을 살리는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해서 거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곡물을 수입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산모작해서 쌀을 수출하던 국가였는데 네. 그 사탕수수 때문에 네. 논을 네. 그게 돈이 더 되니까 네. 그래서 쌀은 포기하고 있던 상황에서 네. 2008년에 세계적으로 곡물 시장이 난리 났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위원님? 네. 2008년에 맞습니다. 2008년에 왜 곡물 가격이 이렇게 뛰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후위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러시아나 밀 재배가 많이 되는 미국이나 이런 데 날씨까지 이제 걱정해야 되는 세상이 온 건데요. 거기 기후가 이제 안 좋아지면서 급격하게 이제 밀 수급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러시아나 이런 데서는 아예 수출입 자체를 막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이제 또 그 가격 폭등으로 또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세계적으로 굉장한 이제
효과들을 갖고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뭐 이 식량의 문제가 돈만 있으면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좀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식량자금률, 곡물자금률 그런 얘기들 하는데 보통 이제 사료곡식을 포함할 경우에는 뭐 21% 수준 뭐 그런 거 제외하고 뭐 국가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하면 뭐 45% 수준 뭐 이런 정도의 식량자금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곡물 수입이 딱 중단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은 굶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네.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네. 지금 이제 마트나 이런 데서 정말 사람들이 위험도 무릅쓰고 바글바글 그 식량을 구하러 먹을거리를 구하러 왔다는 얘기를 소식을 들었는데요. 사실 그런 대란이 안 오도록 저희가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위원회가 가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집밥 소비는 좀 많이 늘었죠. 네, 많이 늘었죠. 그래서 뭐 온라인 택배 이런 게 엄청난 그 매출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 삼시세끼는 다 먹고 있었던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바깥에서 이제 사 먹고 인스턴트나 또 100% 이제 가공된 음식들을 섭취했던 환경에서 이제는 뭐 집 밖에 나가기가 용이치 않은 환경이 되다 보니까 먹거리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근데 요즘 이렇게 이제 집밥을 해 먹고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먹거리와 건강과의 관계를 다 알고 계시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먹을거리가 건강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친환경이라던가 좋은 먹을거리를 찾아 먹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좀 우리의 먹을거리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 위원님은 요리 잘하세요? 네, 좀 잘합니다. 남자 자신 있게. 네. 장을 보시다 보면 식재료를 고를 때 아무래도 전문가시잖아요. 남다른 관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좋은 식재료를 구입을 하고 싶어도 사실 이렇게 도시 지역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가까운데 어떤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매장도 없고 또 저희 같은 데는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들이 옆에 없다 보니까 그냥 근처에 있는 뭐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뭐 저희 이제 농특위에서도 다뤄질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도시민들 또 소비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이렇게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양질의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통체계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이 이제 친환경 그러면 농약이 들었냐 안 들었냐 뭐 무농약이랄지 친환경 인증이랄지 뭐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어떤 자료를 제가 되게 흥미있게 본 적이 있는데 똑같은 밭에서 10년 전에 재배한 당근과 지금 나오는 당근이 성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당근인데 똑같은 밭에서 똑같이 이제 그 관행농 이제 뭐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통해서 이렇게 재배한 그 똑같은 당근이 과거에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영양 성분이 좀 풍부한 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외관상으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런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낮아지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그만큼 이제 그 지구의 지력, 땅의 힘들이 이제 회산해지고 있는 과정, 이 그 대규모로 저지는 농업이 그런 기업농 이런 환경 속에서 땅의 어떤 힘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외관은 같을지 몰라도 똑같지 않은 당근이 이제 소비자들 식탁에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과거에 뭐 인터스텔라나 이런 영화에서 보는 그 진짜 완전히 그 지옥 같은 그 풍경들 지구에 지구에 네. 그 막 뭐 그 흙먼지만 뒤덮인 이게 아주 뭐 머나먼 내지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미래만은 아닐 수도 있다. 친환경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농약을 안 쓴다의 문제가 아니라
땅과 어우러지는 이런 농업을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그거를 좀 감당하는 문제를 진지하고 굉장히 폭넓게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먹고 난 다음에 폐기물 요거 처리에 대한 문제도 지금 그것도 지구 환경을 위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언뜻 생각할 때는 야 그거 가져다가 비료로 쓰고 가축 먹이로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음식물 쓰레기는요, 기본적으로 그 소금기가 어쨌든 간이 돼 있으니까 소금기가 있는 이제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냥 그걸 이제 퇴비화해서 가령 이제 밭에 뿌린다거나 이러면 그 소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밭작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그 돼지 열병이나 여러 가지 가축들 그 전염병 때문에도 그 사료화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급식 쪽에서는 이미 관련한 이제 그 법이 이미 이제 시행이 돼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폐기물들을 줄이는 그러한 정책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 가정들 또 일반 국민들이 어떤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이런 단체 급식소에서 줄이는 것만 갖고는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러한 문제들이 좀 더 심각하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쓰레기가 있고 먹고 남은 음식이 있는데 생쓰레기? 네, 생쓰레기는 이제 뭐 배추 같은 거 다듬고 파 다듬고 해서 간이 배지 않은 것들. 그걸 생쓰레기라고 네네. 표현하는군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생쓰레기 문제를 따로 이렇게 이제 그 약간 시범사업처럼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생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비료를 사용할 수 있어요. 비료 퇴비시켜갖고 퇴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분리하는 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생쓰레기 양이 훨씬 많거든요. 생쓰레기를 어떻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를 조금 더 접근해서 그걸 전면적으로 이 시기에 좀 하면 좋겠다. 음식물 뭐 폐기물들 막 이런 거 모여 있는 거 보면 양이 어마어마한데 네. 굶는 사람들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균형은 심하다 이런 통계들이 많더라고요. 신먹거리 빈곤층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 영양적인 섭취가 이제 부족한 분들은 전통적 의미의 어떤 빈곤층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일반화되고 조리를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돼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이제 음식물 섭취보다는 오히려 인스턴트나 외식 또 이렇게 가볍게 그냥 때우거나 그냥 끼니를 거르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이제 경제적인 이유와 무관하게 사회적 이유로 인해서 먹거리에 빈곤한 이분들 특징은 이제 젊다 보니까 그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먹거리 섭취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자기 몸에 오는 문제점들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장기간 방치가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면 업체는 죄송한 얘기지만 예전에 우스갯소리처럼 어른들이 야 너 라면만 먹으면 고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굳이 고르게 먹어야 되는데 고르게 먹질 못하고 특정한 음식 또 뭐 탄수화물만 섭취한다니 일단 허기만 때우는 식으로 굶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러면 식중독 사고 꼭 해마다 뉴스가 돼요. 또 뭐 어디서 뭐 식품이 이상하다고 나왔다는지 뭐 이거 안 고쳐질까요, 이런 건? 저 스스로도 뭐 급식 쪽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공공 쪽에 그러니까 행정이나 국가기관이 해야 될 역할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제 관리 감독해야 될 그 저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천시 한 군데만 해도 어린이집이 한 600여 개 정도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다 사실 관리 감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한 지점들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행정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에서 찾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각 단계가 있죠. 생산, 소비, 유통, 폐기까지
각 단계별로 굉장한 그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마다 그냥 철저하게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은 너무 민간한테 개인한테 맡겨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어디선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한테 맡겨져 있던 먹을거리 문제를 국가가 기본권으로서 확보해 줘야 된다. 개개인의 먹을거리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생산하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저희가 작년, 올해 계속 내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이라는 이름인데요. 요 얘기를 지금 끊어서 자, 2부 순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지금 지구를 걱정하며 이 일을 하고 있구나. 막 이런 얘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세요?